각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농산물 수출 실적에 상당한 오류가 드러났습니다. 수출 실적을 낼 때 농산물 생산지가 빠진 채 집계가 되고 있는 것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산보다 비교적 저렴한 수입육 소비가 점점 늘어나고 축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축산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축산 환경을 더욱 힘들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했습니다. 농협 홍삼이 오랜 침체기를 딛고 제품과 마케팅, 그리고 매장까지 확 바꾸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날갯짓을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달라진 농협 홍삼 매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권장 섭취량만큼 충분히 먹는 국민이 10명 중 3명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농산물 수출 실적에 상당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산물의 생산지 정보가 빠진 채 집계됐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부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농산물 수출 실적을 파악하게 되면 유통 수출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은 계속해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농산물 수출 현황을 파악할 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무역협회, 이 두 곳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곳의 통계 자료는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바로 농산물이 생산된 지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기관에서 자료를 만들 때 기초 데이터를 공급받는 곳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입니다. 그런데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는 수출 품목의 지역을 생산지가 아닌 수출 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업체, 가공업체 등의 주소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수출 중개회사가 전남 나주 지역의 배를 사서 인천 세관을 통해 미국에 수출을 했다면 수출 실적은 전남이 아닌 서울로 잡히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농축산물 수출은 서울이 11만 1,200톤으로 전체의 2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산물의 생산지가 전혀 반영이 안 된 결과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오류가 많은 통계 데이터를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농림축산식품부까지 계속 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산물의 생산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산물 수출 실적을 평가하게 되면 유통 수출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은 계속해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생산되는 물량에 비해서 생산자는 사실 저평가되면서 자기의 품질에 대한 것을 인정을 못 받을 수가 많죠. 농촌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마을 단위로 창고라든지 저장고라든지 이런 것이 한 것이 직결되고 데이터가 있어야 축적이 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만 이것이 생산물에 대한 품질 평가도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처럼 농산물 수출 실적의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정확한 생산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가로막는 악재가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습니다. 바로 수입육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져서 외국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가 늘어난 데다 국내 축산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이 원인입니다. 오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내 축산 환경 악재는 국내 육류 소비량의 대부분을 외국산 축산물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외국산 쇠고기의 소비량은 연평균 4.1% 증가한 반면 국내산은 0.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돼지고기 역시 외국산은 연평균 7.6% 늘었는데 반해 국내산은 1.8%밖에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수입육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이 사라지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 때문에 수입육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국내 축산 환경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 달걀 소비량은 반토막이 났고 산지 가격이 32%나 폭락하는 등 가축 질병과 안전관리 문제도 국내 축산 환경에 부정적인 여파를 불러왔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은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화는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수익이 안 나면 언제든지 축산업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크고 독과점을 형성해 공정거래를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가축 분뇨로 인한 환경 규제도 축산업 발전의 방해 요인 중 하나입니다. 가축 분뇨 등 축산 악취 민원은 2014년 2,838건에서 2016년 6,398건으로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축산 악취를 개선하지 않고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국내 축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올해로 출범 15년 차에 접어든 농협 홍삼이 제품과 마케팅, 그리고 매장까지 확 바꾸며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새로운 판로를 뚫기 위한 사업 다각화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2년 농협중앙회가 인삼농가의 소득 제고와 인삼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농협홍삼이 오랜 침체기를 딛고 새로운 도약에 나섰습니다. 농협홍삼은 먼저 땅을 아니까, 삶을 아니까, 국민이 지켜보니까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우리 땅에서 키운 최고의 홍삼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가치 제고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농협홍삼은 제품의 디자인을 전면 개선하는가 하면 홍삼 농축액과 음료, 선물 세트 등의 생산 제품을 정통성과 프리미엄, 대중성, 다기능성의 4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는 홍삼 제품을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협홍삼은 브랜드와 제품을 알리는 홍보 활동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배너 광고와 유튜브 광고 등 다양한 매체 광고에 나설 뿐 아니라 헬스앤뷰티 스토어와 편의점 등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농협홍삼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판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협홍삼은 향후 인삼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농가소득 5천만 원을 달성하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NBS 뉴스 박동민입니다. 건강 먹거리로 채소와 과일만한 게 없죠. 그 어떤 식품보다 훌륭한 보양식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 과일과 채소를 하루 권장량만큼 먹는 사람이 3명 중 1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은 물론 현대인에게 부족한 식이섬유까지 넘치게 들어있는 채소와 과일은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 성인의 경우 하루 500g 이상의 채소와 과일 섭취를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 3명 중 1명만 이 권장량대로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딱 어느 정도 먹어야 정해져 있지 않고 많이 먹는다는 채소만 좀 섭취하고 고기 먹는다는 고기만 섭취하고 과일도 뭐 먹는다니까 먹는다는 있고 식구들이 야채를 조금 좋아하지 않는 편이고 과일은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많이 또 챙기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일상생활이 다 바빠서 서로 이제 아침 먹는 시간을 좀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사과와 복숭아의 경우 중간 크기 하나가 200에서 300g, 또 오이는 한 개가 200g 안팎, 방울토마토는 한 컵에 100g 정도입니다. 자신이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는다고 느끼더라도 권장량인 500g을 채우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채소와 과일을 위주로 한 식단을 짜고 식습관을 맞춰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농산어촌 교육 침체가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사람이 떠나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 포럼이 열렸습니다. 유술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산어촌 학교 비율이 76%를 차지하는 전남. 최근 발표된 한국지방소멸 보고서를 보면 전남은 무안군을 제외한 16개 군 단위가 소멸 위험군에 속했습니다. 농산어촌은 전남의 원천이자 근본이지만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소멸을 염려해야 할 지경에 이른 겁니다. 이곳은 전남에 위치한 한 폐교입니다. 문을 닫은 지 10여 년이 지난 이곳은 보시다시피 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남에 문을 닫은 학교는 모두 174곳으로 폐교가 늘어나면서 마을도 함께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전남의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작은 학교는 분교를 포함해 전체 887곳 가운데 42%인 372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 3년 후에는 50%가 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전남도 교육청이 농사노촌 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작은 학교가 지닌 좋은 생태 환경과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학교 성공 모델인 여주마을학교와 폐교된 분교를 대안학교로 육성한 꾸미름 학교 등 다양한 미래학교 모델이 제시됐습니다. 우선 다양한 학교 모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복식이 됐든 통합이 됐든 K2가 됐든 원칼라예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농촌학교에 맞는 학교의 모델, 학교의 다양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작은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선 1967년에 만들어진 도서벽지 교육진흥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교직원 배치 기준과 교육과정 등 특례 운영에 대한 별도의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교육 주체인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민의 쌍방향 협력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습니다. 그동안 농사노촌 교육 침체가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지역에서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지자체와 도민이 협력해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역 학교 살리기 위한 재정적 투자, 그다음에 유관기관, 또 기업들, 관련 기업들, 그다음에 졸업생들, 이런 사람들의 투자 유치가 적극적으로. 포럼에서는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도 오갔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바로 작은 학교에 관심을 가져야 할 7개 교육청에서 교육장은 물론 관련 직원이 참석하지 않은 것. 이에 전남도 교육청은 참석해야 할 행사가 어떤 건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교육 흐름을 파악해 연구하고 토론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떠나는 학교가 아닌 다니고 싶은 학교, 더 나아가 찾아온 학교가 될 수 있는 작은 학교. 이 전남 교육의 새로운 미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유슬지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대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됐습니다. 항만이 아닌 내륙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방역 체계를 유지하면서 확산 차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가을 자연산 양양송이 수확이 풍년을 맞으면서 공판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첫 수확 당시 킬로그램당 76만 원을 기록하던 1등급 양양송이의 공판 가격이 51만 원까지 떨어지면서 앞으로 공판가는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 예산군 보건소는 다음 달 2일부터 국내 34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 6개월에서 12세 이하 어린이들은 무료 독감 예방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 영암군이 대한민국 지역 특산물 브랜드 어워드 특산물 정책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농특산물 공동 마케팅, 판로 확대, 홍보 활동 등 차별화된 농특산물 정책을 인정받았다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농민신문사 최상구 논설실장의 뉴스 논평입니다. 정부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고자 1995년부터 농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소득 금액 91만 원을 기준으로 농민이 신고한 소득이 이 금액보다 낮으면 월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이 금액보다 많으면 월 4만 950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농해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생활 형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민들 대부분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통계청이 올 4월 내놓은 2017년 농가경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농가소득은 3,824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농업소득은 1,005만 원이고 농해소득은 1,627만 원입니다. 이는 평균적인 농가소득을 벌어들이는 농민조차도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보험료 지원을 받는 농어민은 31만 1,431명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20대부터 50대 농어가 인구의 33% 수준입니다. 더구나 20, 30대 청년 농어민의 가입률은 4.1%에 불과합니다. 공단은 가입 부진 이후로 농어촌의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농 규모가 영세한 저소득층 농민이나 청년농, 귀농인들은 대부분 농업소득보다 농해소득 비중이 높아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기준소득 금액도 턱없이 낮습니다. 기준소득 금액은 2015년 91만 원이 된 이후 4년째 동결 상태입니다. 반면에 비슷한 제도로 1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기준 소득 금액이 2015년 140만 원에서 올해 190만 원으로 35%나 올랐습니다. 보험료 지원 비율도 50%에서 최대 90%로 확대됐습니다. 도농 차별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농업소득과 농해소득 비교 방식인 보험료 지원 기준을 과세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변경하고 기준소득 금액도 2019년 97만 원에 이어 2021년까지 100만 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농민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좀 더 과감하게 지원 범위와 기준소득 금액을 늘리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M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